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휴일 충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특히 출근길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발새 아침, 잠시 후 1부에서는 신동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감도는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을 바라보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들의 입장을 신강식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3부에서는 정치용병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병두,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 뜨거운 정치 현안들 파헤쳐보겠습니다. 4부 뉴스 탐구생활 음식 코너에서는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와 함께 8월 이달의 음식은 뭔지 어떻게 먹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준 시간.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중부지방 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 상황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 폭우가 쏟아져 내린 충북, 충주, 단양, 제천의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 삽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산사태와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지 뚝이 터지는가 하면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어제 오후 7시 30분 기준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충북 지역 가보겠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4명이 숨지고 8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제천시 금성면의 한 캠핑장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토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오전 8시와 10시 반엔 충주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고 축사와 주택 인근을 덮치면서 주민 2명이 토사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낚시터 인근 하천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도 속출했습니다. 어제 정오쯤에 단양군에서 일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밭에 배수로를 내던 70대 남성이었는데요. 급류에 휩쓸자 이를 본 딸과 사위가 이분을 구하려다가 함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3명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 실종됐고 괴산군에서는 카누를 타던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주택 매몰 현장에 출동하던 충주소방서 송모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네, 소방대원까지 실종됐군요. 자,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안성시 일중면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양계장 건물 안에 있던 주민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안성시 죽산면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70대 여성 1명이 토사에 매몰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산양저수지 뚝 일부가 무너지면서 광주와 수원의 주택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산양천 바로 옆 10가구 침수됐는데요. 다행히 이천시가 뚝 붕괴 직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북 음성군 주천 저수지도 만수위에 도달해 인근 350여 가구 700여 명이 대피했고요. 음성군의 성산청도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인근 301가구 53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네,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 철도도 좀 마비된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충북선과 태백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영동선도 현동에서 북천역 사이 선로에 토사가 쌓여 오전 8시쯤부터 동해에서 영주 간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또 중앙선을 오가는 ITX 새마을호 열차는 청량리 영주 전 구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코레일은 선로가 유실되고 토사가 쌓여서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도 피해가 잇따랐죠? 인민피해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입니다. 낮 12시 반쯤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80대 남성 1명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서울에도 밤사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통제 구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6시 반 기준 동부간선도로 전면이 통제되고 있고요. 네. 남양주 왕숙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탄천, 지류, 폭우로 인해서 둔치가 침수됐고요. 용인, 의정부 곳곳에서 지금 통제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비 피해가 없어야겠고 도로 상황을 미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인근에 통제되는 곳은 진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당초 예정됐던 행정 수도 이전 추진단도 사실은 일정이 좀 멈춰섰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가 국회 이전 부지를 또 시찰하기 위해서 여당과 예. 당과 청이죠. 네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국회 이전 부지를 시찰하기 위해서 오늘 세종실사단이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폭우에 가로막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폭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지고 충청권 등 많은 지역이 대규모 수해를 입은 만큼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오늘 세종시를 찾아서 행정타운 용도로 비워둔 S1 부지 여기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부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4-5곳의 후보지 중에서 최적의 입지가 어디인지 주변 여건은 어떤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또 국회 분원을 추진하면서 부지 4곳을 비교 분석하고 용역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예. 국회 기능이 전부 이전할 때도 해당 부지가 적합할지 검토하는 차원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기상 상황이 악화되자 일정을 전면 바꾼 건데, 연기한 건데, 그러면은 실사 언제 재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이 3일이니까요. 한 열흘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진단 관계자는 세종실사단 일정과 관련해 행정수도 전국순회 토론회 첫 일정이 있는 13일 이후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시찰 결과와 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안과 예산 등이 담긴 행정수도 추진 로드맵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논의 내용에는 국회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와 청와대 이전 등이 네.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 서울 한복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나요? 이게 커피숍? 네, 에서 일어난 그렇습니다. 겁니까? 강남입니다. 예, 예. 성능역 예, 예, 예. 인근인데요. 예.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가 주춤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이 네.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또 집단 발병 사례가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낮 12시 기준 서울 강남구의 커피 전문점, 제가 브랜드를 밝히겠습니다. 예. 네. 할리스커피 선능력점과 서초구 양재동의 양재족발 보쌈 등에서 총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27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사실 이런 커피숍이나 음식점 안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차를 마시거나 음식 먹지 네.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된 겁니까? 예. 자, 할리스커피 예. 선능력점 관련 네. 확진자가 4명이고 양재족발보쌈 관련 확진자가 5명인데요. 네. 방역당국은 첫 환자를 포함해서 할리스커피에서 회의를 하던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확진자와 접촉한 1명도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 A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첫 환자입니다. A씨가 할리스커피에서 회의를 하고 2명 그리고 이들 중 1명과 접촉한 사람 또 1명이 차례로 확진이 됐는데 예. A씨가 보쌈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용자 네. 모르는 이용자가 1명 있었고요. 예. 종사자가 1명 있었는데 이 2명이 또 확진이 된 거고 네. 이어 이들이 또 지인을 만나서 3명이 네. 추가로 감염이 된 거죠. 아직까지 최초 감염자 A씨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예. 이를 포함한 총 9명이 지금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전에도 감염이 발생했던 곳인데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서도 환자가 좀 나왔죠? 확진자가?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 소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중앙 데이케이 센터와 관련해서 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 31명이 됐습니다. 네. 종로구 신명투자 사례에서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총 1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언제쯤 진정될지 사실 답답한 상황인데, 자, 안심은 금물이죠. 네. 자, 생활 방역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뭡니까?
전세제도 없어질까입니다. 네. 여야 의원이 전세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아, 네.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단독 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자유 발언을 하면서 토론은 시작됐는데요. 이 네. 영상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윤 의원은 정부가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이탈한다며 새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윤중병 의원은 전세는 소멸된 운명이다 라고 네. 맞받아쳤습니다. 예. 소멸될 운명이다. 자, 윤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게 나쁜 현상은 아니라면서 5억 원을 대출해서 1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도 5억 원의 이자를 내기 때문에 월세 사는 분이라면서 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결국 월 주거 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세 소멸 이런 말을 썼군요. 네. 사실 이 전세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에만 아직까지 존재하는 네. 독특한 뭐 그런 제도이긴 한데.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공방이 오갔는데 시민들 의견도 이렇게 서로 당연히 갈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을 보니까요. 예. 전세 소멸론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습니다. 먼저 소멸 반대 의견.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인데 급여 중 월세를 내면서 목돈도 못 모으면 계속 월세 살란 이야기인가? 네. 라는 식의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자, 찬성하는 쪽 입장입니다. 전세는 갭투기에 악용되는 만큼 없어지는 게 낫다. 모두 1가구 1주택 하자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토론회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배출될지 의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사전후기 네. 진보개혁의 엔청 미드필더 신동근 의원입니다. 좀 길게 말씀하시는데 네. 후보 1번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최고위원 이제 컷오프 통과하셨는데 자,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포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들이 우리 이 민주당에게 180석에 유례없는 승리를 안겨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마 개혁을 완수하고 예. 또 민생을 잘 챙기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걸 성과로 해서 내년 또 재보선 다가오는 대선에 승리하라는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략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기급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선거 승리에 전략을 끌어내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왼쪽 미드필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촛불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서 저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화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경제민주화. 그래서 제가 네. 특히 이제 그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그런 최고인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부산 연설에서 좀 약간 센 발언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밉상 뭐 이렇게 표현 그대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XX 무슨 수구 XX 이현주를 혼쭐을 낸 박시호 의원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 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현재 박재원님의 어떤 지역구인 부산 남구는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께서 이제 15대 18대까지 총선까지 내리 사선했을 정도로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험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16년에 20대 총선에서 우리 당의 박재호 의원이 저급 지지대요. 저는 사전오기인데 3전 4기로 도전 끝에 네. 당선이 됐고 또 21대 총선에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남구을의 경우에는 김용호 또 공관위원장이 반드시 탈환할 지역이 하나다 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또 이현주원을 갖다가 전략 공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박재원이 90% 이상 득표로 재선에 성공해서 그런 박재원의 승리를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3파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당권 경쟁 이야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자, 엄중하다 보통 표현되는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호소력이 크다 하는 김부겸 후보, 그다음에 젊은 40대 기수 박주민 후보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신 의원님께서는 당대표 세 분 가운데 누가 제일 이제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세 분 다 출중한 분이고 또 우리 당에는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기 지도부의 역할을 뭔가 과연 그랬을 때 코로나 위기와 또 경제위기, 안보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한 선출은 되었지만 거의 비대위와 가까운 비상한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당정청을 잘 조율해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서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성과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선거를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낙연 후보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진중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균형감과 또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있으시고 또 김부겸 후보는 또 영남 후보로서 영남 그 유권자와 당원에 대한 확장성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시거든요. 또 특유의 친화력도 있고, 그리고 또 박주민 후보는 젊고 역동적이고 또 가치 전환을 내세우고 있어서 당의 혁신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특정 후보를 또 선호한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초 2파전 예상됐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제 박주민 후보가 출마하면서 3파전이 됐거든요. 자,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실은 민주통합당에서도 부러워하는 어떤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표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흥행 성공 이런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뻔한 선거가 아니냐 이런 시선에서 박주민 후보가 또 나옴으로써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박주민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환이나 또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도 좀 불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그 여당의 자만보다 무능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일침도 하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집권 여당은 성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개혁 과제나 또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저는 저항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고면하다 보면 성과를 못 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이 자만과 또 교만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저는 성과를 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때부터 쭉 당을 함께 왔는데 그 전부터 그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정 분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정청이 서로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좀 자율적 기능을 당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정청이 강한 운명 공동체가 돼서 개혁과제에 대해서 결속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교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단호한 추진력과 성과를 내는 유능함이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가반 정당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입법 투쟁 등기했지만 성과 없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혁 동력이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협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이 민주당 정당이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저는 당은 신념의 공동체이고 또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목표를 갖는 정당이지 이게 자유로운 사람들의 그냥 연합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특히나 지금은 180석을
몰아준 그런 국민들의 개혁 요구 또 성과에 대해서 이런 답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시군요. 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내 불협화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요즘 정치권에서 당초 지난달 7월 출범하기로 한 공수처 얘기가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법사위원입니다. 네, 네. 그 공수처는 이미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7월 15일 날 원래 시행되기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수처법은 아시다시피 검찰이 사실은 강력한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에 강력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든지 또 심지어는 뭐 검찰 자체 부패 기소율은 1%가 안 되거든요. 예. 국민들은 기소율이 보통 40%가 넘는데 네. 그러니까 내부 부패나 비리는 감수하면서 자기 개혁은 하지 않는 뭐 이런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책임을 좀 방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 후보 추천위원으로 2번을 추천했거든요. 예. 김종철 전 세대 교수하고 네. 박경준 변호사를 선정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미통당은 뭐 위원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후속 3법을 저희가 이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얼마 전에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수처장을 하려면. 네. 그다음에 그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말하자면 특정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지체 없이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후속 3법을 지금 오늘 법사위가 아마 열리면 아마 이거 이걸 다루게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법사위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인사청문회 남아있죠. 또 임명 후에 검사와 또 수사관 채용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최근 무엇보다 뜨거운 이슈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됐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현실은 실제로 전세 매물이 많았다 이런 현장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건 이제 2가지 이유였거든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임차인의 권리를 약자 아니겠습니까? 집 없는 예. 서민들의 네.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그런 주거복지 차원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2가지 측면을 보고 지금 법을 통과시킨 건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좀 보다 당국이 정교하고 좀 더 치밀하게 보완 대책들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은 좀 과장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부에서 뭐 윤희석 의원도 주장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뭐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서 전세가 아예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아예 임대인이 새로 놓지 않아서 네. 시장에서 뭐 나가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세 대란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이제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따져보면 보통 다주택자가 주택의 구매 대금을 자기 돈으로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전세금으로 충당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 광남 3구를 비롯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의 70% 정도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고 그래요. 갭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돈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묶여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지 않으면 돌려줄 여유가 있었으면 임대차 3법하고 상관없이 지금 초저금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이익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임대료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실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대차 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비워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전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집을 팔게 되면 매물이 네, 많이 네, 들어서 네. 집값 안정 효과가 오히려 생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부세 강화라든지 아니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인상을 하면. 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주택자가 임차인에게 이걸 전가해 왔어요. 그래서 전세가를 상승시키겠다고요. 네, 네. 월세도. 근데 제한시키기 때문에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서 예.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은 다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값 안정이 기여할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새로 지금 전월세를 구하시는 사람들의 임대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어요. 네, 네. 네? 예. 이건 기존 계약자는 이제 도움을 받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계약자가 2+2에서 4년 후에 계약할 때는 약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인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게 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뭐 사회주의 정책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 임대차 안정 관련된 이런 어떤 안정화 정책은 뭐 선진국 대다수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이미 뭐 60년대 70년대에 다 했던 정책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졸속으로 갑자기 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이고 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요. 예. 그게 벌써 2, 3년 정도 각계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진행된 것이다. 다만 이제 이게 늦어지게 되면 그간에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도 입법이 미비되면서 사실 반뿐이 효과를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런 보완책을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늦어지면 그 사이에 임대를 완전히 인상시키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불가피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 방해와 수학원 때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천지 교회 입장에서는 교주가 구속되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이유와 앞으로 신천지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단체죠.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신강식 대표 만나봅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신강식 대표입니다. 아침에 나오시는데 빗길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비가 오기는 했지만 예, 예. 그래도 또 불러주셔서 예, 또 예. 열심히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말씀드린 대로 구속됐습니다. 대표께서 보시기에 직접 총회장을 직접 고발하신 분인데, 네, 근데 그렇다면 그 고발 혐의 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면요. 네. 예. 이번 코로나19 예. 그 전염병을 결정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게 신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이나 또는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들,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네. 아주 늑장으로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고의로 누락하거나 네. 이런 행태들을 보여서 그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고 그렇게 네네.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습니다. 네네. 그 신천지에서는 가장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게 신도들의 명단하고 네. 그 장소가 알려지는 것을 가장 그 꺼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만희 교주일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발하게 됐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신천지 신도들의 그런 헌금을 네. 횡령 배임했다라는 아. 혐의가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신천지 교육장이 전국적으로 500여 개 흩어져 있었는데 예. 그 교육장들이
모두 다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학원법이요? 네. 그래서 학원법 위반 혐의로 그렇게 고발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제 그 3월 2일에 있었던 이만희 교주의 그런 기자회견 때 예. 차고 나왔던 박근혜 시계죠. 그래서 예. 그런 시계를 공기호 위조 혐의로 네. 이렇게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혐의를 같이 하셨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입장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까지 참 많은 피해자들이, 신천지 피해자들이 네.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는데, 예. 고소하고 고발하고 했는데, 정말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네. 아주 그 처벌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데 대해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그 피해자들 그 눈물을 그 닦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구속 결정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죄질이 너무 악하고 그리고 지금 배임 횡령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뭐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만희 교주와 그 일족들의 재산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신천지에서 스스로 자기들 총회에서 보고하기를 신천지 1년 예산이 5천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5천억이요? 예, 그걸 뭐 어떤 그런 감사 절차도 없이 감독하는 그런 기관도 없이 교주가 네. 자기 주머니 돈 꺼내서 쓰듯이 그렇게 썼으니까요. 뭐 네. 그 규모는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입니다, 이름이.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이 신자가 돼서 네. 이제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족, 네. 형제,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심했을 텐데.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구속 이후 이제 뭐 법정에 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뭐 죄값을 받는다, 뭐 그건 그것이고 이후에 가족들이 정작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염려도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내부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육체 영생, 불로 불사하는 존재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만희 교주를 그런 존재, 즉 구원자로 믿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도 네. 또 이만희 교주와 같이 육체 영생할 것이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가족도 버리고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렇게 신천지에만 올인했었는데 이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고 예. 저희 판단으로는 올해 이만희 교주 나이가 90입니다. 예. 그런데 구속되고 또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네. 그 늙은 이만희 교주가 견디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신천지는 부도수표죠. 육체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네. 알려지게 되니까 신도들이 이제 예. 대부분은 정상적인 삶으로 단절됐던 그런 사회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신천지 측에서는 이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구속이 곧 유죄 판결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그런 네. 모습이죠.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이제 실제 법정 판결 어떻게 나올지 사실 네. 또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만희 교주는 예. 자기가 육체 영생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주장했으면서도 예. 예. 법원에는 예. 지병이 있어서 네. 구속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조사를 못 받겠다라는 그런 네, 네. 뭐 그 코미디죠, 코미디. 예. 육체 영생하는 사람이 무슨 지병 타령입니까? 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이미 밝혀진 그런 구속 사유만으로도 네. 이만희 교주는 그 죄값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정말 그 많은 그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실수나 판단착오로 네. 신천지에 몸담았고 또 그것을 탈퇴하면서 자신이 그곳에서 속아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기간 동안 정말 속아서
그 청춘을 바치고 또 재물을 바쳤다는 그런 증언들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신천지를 상대로 해서 천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청춘 반환 소송이 지금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집단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만희 교주는 아마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이제 신천지가 주목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병폐도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들 수가 뭐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많이 줄었습니까? 저도 뭐 내부 소식이니까 예, 예.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네. 전문가들 말씀이 예. 2019년도 1월 달에 네.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의 신도수가 30만이라고 했습니다. 30만. 네, 그 중에 네. 신도수가 23만 5천 명이었고 예. 예비 교육생들이 6만 5천 명이라고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 신도들 중에서는 거의 85% 정도가 네. 떨어져 나갔다. 아.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3만 5천 명의 신도들 중에서 예. 한 지금 남아있는 신도들이 20만 명가량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고 죗값을 받게 되면 네네. 더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총 30만 명으로 이제 지난해 1월에 네, 이런 이제 네, 그 자체 통계가 나왔었지만 30만 명이라고. 네, 이 중에 이제 뭐 예비 신도 6만 5천 명 중에서 85% 정도는 다 이제 나갔고 그다음에 그 신도 23만 5천 중에서 한 20만만 지금 남았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보고 계신다는 네.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사법 처리 통해서 실제로 또 그런 뭐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더 줄어들 것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만희 총회장 구속으로 앞으로 이제 신천지 교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신천지 교회는 네.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법의 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네. 내부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 내부적으로 신도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 뭐 예, 네. 저도 자세히는 네, 모르지만 네, 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보면 구원자가 맨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전에 또 이런 고난을 겪고 또 그 사회나 이런 정부로부터 네.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해석하면서 네. 이제 이만희 교주가 바로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오역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처벌받게 되면 네. 또 이제 이만희 교주가 죽게 되면 많은 종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만희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이만희 교주가 죽게 되면 예. 내부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이만희 교주만 바라보았던 신도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를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만희 교주도 이전에 다른 그런 사이비 교주들 밑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이비 신도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자기가 여러 번 속다 보니까 학습이 돼서 지금 저 교주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예. 특히 또 신천지 고위 간부들 중에서 이만희 교주를 따라서 흉내내는 또 다른 사이비 교주들이 무수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단절하고 지낸 지가 오래거든요. 예. 그 이만희 교주 흉내를 내는 또 다른 구원자를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는 정말 신천지 탈퇴자 분들을 예. 우리 사회가 또 이제 기독교가 그들을 잘 참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가족의 마음으로 예. 품어주면서 또 이해하면서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신천지 피해자 문제 어떻게 이제 뭐 해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네.
저희는 네. 이런 그 사이비 단체, 신천지는 시작부터 사기로 시작하는 종교거든요. 예. 그리고 사회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뭐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지만 시한부 종말을 예고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거나 예. 또는 금품을 갈취하거나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들은 사회에서 법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뭐 종교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이제까지는 이제 종교의 자유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국민들을 더 이상 이렇게 정말 파멸의 길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사이비 종교들을 좀 규제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는 법이 유사 종교 피해 방지법.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네, 말 그대로 종교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지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하고 그렇게 피해가 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 종교 피해 방지법 이 법안을 이제 추진하시려면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기엔 좀 역부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다른 단체라든지 뭐 국회의원과 연대한다든지 그런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예. 또 이게 꼭 필요한 법이에요. 정말 꼭 필요한 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 정말 그 가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지고 또 대부분 그런 사이비 종교들은 자신의 신도들을 가족들과도 분리시키고 사회와도 분리시켜서 자신에게만 올인하게 하는 그 종교에만 올인하게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인생과 또 가족들과 나라들이 받는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또 이런 그 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 그 신도들도 또 그 사이비 종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좀 꼭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강식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대표였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이어지는 짧은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